오늘 잡아놓은 진도 요거만 다 빼면 지금 수요일 반에 원래 맞춰놨기 때문에 그죠? 그 이제 여러분들 반은 뭐 아무튼 뭐 시간을 많이 끈 게 아니라서 수요일 반이랑 똑같이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딱 하면 일찍 맞춰도 마치고 만약에 진도 정해진 것만큼 어떤 일이 설명이 좀 길어져가지고 늦게 마치면 좀 더 하는 거고 이렇게 딱 요까지만 할 겁니다. 자, 모범 경작생 일단 배경부터 볼래? 일제강점기네. 1930년 일제강점기잖여. 제목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자, 모범 경작. 경작이 뭐야? 농부, 농사. 모범 농사꾼 이런 뜻이에요. 모범 농사꾼. 됐죠? 자, 근데 제목이 의미심장해. 진짜 좋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가? 모범생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또 다른 소설 제목이 있네. 이와 비슷한 거. 태평천하. 수사법 뭐예요? 제목이 수사법.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했던 최만식의 소설이고 주인공이 왜곡된 역사의식 가지고 있는 친일파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태평천하일까요? 아니면 이거 운수 되게 좋은 줄 알았어. 인력거 장사 오늘 너무 잘 됐더라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왔어. 아프다는 마누라가 먹고 싶다는 설렁탕도 사왔어. 근데 부인은 죽었어. 됐지? 자, 근데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이야. 기억나세요? 그러면 어떤 건지. 그죠? 네. 밝은 날 없어. 교육해봤자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구해. 제만식의 명일. 그런데 밝은 날이래. 그자? 반어법이지? 모범경작생 제목 반어법입니다. 모범경작생 요거 제목 반어법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다 필요 없고 줄거리. 다 필요 없고 줄거리. 줄거리만 알면 된다. 네. 줄거리도 단순해. 그러니까 근데 알고는 들어가야 된다. 혹시 연계될지 모르니까. 자, 줄거리. 길서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보통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로 지식인이네. 와, 꼼꼼해자들아. 친일파들은 돈 있고 지식인들이다. 자, 지식인입니다. 성두의 여동생인 의숙이랑 사귀고 있습니다. 그는 군의 농사 강습회 요원으로 선발되어서 이거 줄거보세요. 자, 자기 도시에서 농사 강습회 요원 이래 돼 있죠. 일제의 선동 세력입니다. 일제 선동 세력. 그러니까 일본인한테 뽑혀가지고 우리 같은 민족들을 선동할 수 있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노? 일제 나팔수 같은 사람들, 끈아풀들, 하수인들 이런 것들이에요. 농사 강습회 요원으로 선발되어서 서울로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길서를 부러워합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무지하니까요. 김매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의숙이는 얌전이한테 길서와의 관계를 놀림받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길서가 돌아옵니다. 자, 농사 강습회 갔다 돌아왔어. 이미 세뇌 당했어. 그날 밤 길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경기가 곧 온다고 하니까 부지런히 일하자고 말한다. 됐나? 사실 이 의도는 뭐예요? 일제의 산미증식의 의도예요. 일제의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일제가 이렇게 길서같이 마을에서 좀 공부 좀 했다. 지도자 같은 애들이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면 산미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산미가 뭔지 알지? 쌀 생산이지. 증식시키기 위해서 쇠뇌시켰어. 얘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다 착취해 가려고 한 거야. 일제의 사실 음모야. 음모. 말하면서 시국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덧붙입니다. 다음날 저녁 그는 서울에서 산 비누를 의숙, 이땐 비싸요. 의숙에게 쥐어줍니다. 한편 의숙이의 오라버니 성두와 어머니는 빚 걱정이 퇴산이다. 자, 얘들은 일반적인 우리 백성 농민이었습니다. 길서는 면사무소에 들릅니다. 뚱뚱보 면석이 세모 쳐주세요. 면석이. 자, 친일파입니다. 일제 순응하는 세력이야. 일본 시찰단에 뽑히도록 힘써줄 테니까 한턱 내라고 하면서 길서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면장은 호세를 좀 더 내야겠다고 길서한테 말하면서 자, 호세. 이것도 결국 착취입니다. 착취. 일제 착취예요. 자, 호세를 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길서는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애매한 대답을 했다는 것은 자, 반민족까지는 아니지만 뭐예요? 그래도 보통 얘들이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거든. 근데 호세를 지금 즉 호세가 세금이야. 세금을 더 거둔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자? 자, 그러니까 별로 애매하다는 말은 그러면은 뭐 우리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가? 됐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일제에 조력한 사람인 거야. 일제에 조력. 병충해로 수확이 반감될 것을 예상할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가득 차서 길서에게 지주를 찾아가서 세금 감면이죠. 세금 감면을 해달라고 교습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못 들은 척해요. 지도자이면서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길서의 눈앞에서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팻말을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길서는 일본의 시찰단으로 뽑혀 일본으로 떠나고 동네 사람들은 지주를 찾아가서 감세를 자정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이래놓고 지주는 길서가 허락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뽕나무 묘목값은 엄청나게 비싸지고 호세도 오릅니다. 왜? 길서가 아까 우유부단하게 말해버렸지? 반대한다고 얘기 안 했지? 모두가 길서의 지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 그를 좋아하지 않고 일본에 다녀오는 길에 길서는 자기 돈의 모범 경작생의 팻말이 쪼개져서 있는 걸 보고 놀라고요. 길서는 의수기를 찾아가지만 차입니다. 그리고 의수기의 오빠가 때리러 들어오는 걸로 피하는 걸로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해서 끝나는 걸로 끝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비슷한 소설들이 워낙 많아요. 제만식의 논이야기라든지 태평천하라든지 치숙이라든지 비슷한 말 많습니다. 안 어렵지 얘들아? 전혀 안 어렵죠? 그래서 쉽습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길서라는 민족 정신 없는 친일파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다. 요겁니다. 자, 뒤에 뭐 이것저것 다 적어놨지만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알아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국물이 싸웁니다. 들어가자. 국물이 싸웁니다. 얘는 좀 어렵지. 자, 국물이 싸웁니다. 우리가 희곡에 3대장이 있거든. 이강백이라고 알아? 북어대가리. 그래 내가 어려웠다. 그거 내가 지문까지 봤잖아. 너무 어렵다면서. 북어대가리. 엄청 어렵지. 아 너가 파수꾼. 자, 그 다음에 차범석. 얘는 좀 잘 안 나오거든. 몇 개 없거든. 불모지라는 거. 그런 거 있고. 자, 느낌 극락 같은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명 중에 제일 어렵게 글 쓰는 사람이 이근삼이야.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원고직하는 거 쓴 사람이야. 엄청 어려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 그러면 국물이 싸웁니다. 제목부터 반어법입니다. 적으세요. 반어법이에요. 자, 있잖아. 옛날에 그게 언제더라? 1960, 70년대 유행했던 유행어 중에서 국물도 없어? 이런 게 있어요. 웃기죠? 예?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근데 국물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은 내가 뭔지 뭐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다. 요즘은 유행 제가 뭐 이슈 이런 말이 되게 유행한다면서 숙제 이슈 이렇게 해서갖고 진도 이슈 이런 말도 막 그런 다음에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쌤들 젊은 쌤들 톡에 올라오는데 자꾸 이슈라 얘기하는 거야. 남자 선생님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에다가 회의를 하는데 뭐 이래 예비군 이슈 뭐 이렇게 우리 연암에는 여자 선생님인데 최초로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와 근데 너무 놀랬잖아. 남자 선생님이니까 예비군이라는 걸 가는 거예요. 군대 당연히 갔다 왔지. 너무 놀라서 있잖아. 왜 여자 선생님들은 예비군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되게 놀랐어. 자,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회의를 하는데 이번 주에 뭐 가대 가지고 마치고 와서 바로 수업해야 돼가지고 군복 입고 온다 카대. 그러니까 내가 면회 간다 했거든. 내가 면회 갈게 가면서 예쁜 누나로 면회 갈게 하니까 고쌤이 정말 거절하더라고. 우리 다 갈게. 누나애들 큰 누나 작은 누나 다 나경이 누나 선영이 누나 신혜 누나 다 간다 캐니까 정말 거절하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건가?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대. 뭐 이슈. 그러니까 예비군 이슈가 있었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보강 이슈 뭐 이래 얘기해.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뭐지? 놀래서 난 처음에 이슈라고 생각 못하고 보강 이슈 하기를 뭐 그래 이슈 이렇게 뭐 사투리인가? 들어보니까 다 이슈한다며 요즘은. 그러니까 막 이래. 그럼 보강 이슈 뭐 한다 하면서 막 이래. 그러니까 문법 보강 이슈는 뭐 나한테 뭐야? 그러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유행어겠지만 옛날에는 국물이 싸움이라는 유행어는 없어. 국물도 없어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너한테 먹고 떨어질 거 없어. 세속적 가치 없어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거를 비튼 거야. 야가 이런 단어 이런 국물이 싸웁니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국물도 없다의 유행어를 반어법으로 쓴 거야. 왜? 국물이 뭐니까? 세속적 가치거든요. 이게 세속적 가치야. 그러니까 이거죠. 세속적 가치 여기 있습니다. 반어법으로 쓴 거예요. 배경이 60년대네. 오케이. 모범 경작생은 일제강점기 국물이 싸웁니다는 잘 끝까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면 나중에 수능 칠 때 이거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산업화 시대. 한창 동조하기 시작하는 시대. 됐지? 자, 봅시다. 시대는 배경부터 볼게요. 1960년대고 공간은 서울의 뭐 아파트랑 회사 이래 돼 있네요. 자, 주제 바로 볼게요. 주제. 현대인의 속물적인 욕망을 비판한다. 이래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인물의 심리를 밀도 있게 묘사했다. 심리적인 이야기인가 봐요. 두 번째, 다양한 실험적 방식. 줄 것 차. 되게 중요한데 이거? 다양한 실험적 방식을 활용이 있는데 그 실험적 방식이 어떤 식으로? 상범이가 2인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적자 인물 플러스 해설자. 인물 플러스 해설자. 자, 잠시만 거기 되시고 선생님 볼게요. 이건 조금 중요한데 일단 수능에 나온 적은 있는 단어라서 요 단어는 그 서사극이라는 게 있는데 서사극적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을 반영하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서사, 즉 소설처럼 약간 하는 거거든. 그런 건데 선생님이 실제로 봤던 원고지, 이근삼의 원고지. 야가 원래 이런 기법만 써. 얘가 이근삼의 원고지를 내가 소극장에서 봤거든. 이게 만들어진 거는 1960년대에 만들어져서 이 사람은 그때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계속 연극을 해. 계속 연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아마 선생님이 뭐 이제 오래됐다 20년 전인데 뭐 과제 때문에 갔던 것 같아. 베베프라자. 너가 어린애관 가봤나? 어린애관 안 가봤어요? 콩쥐 파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신데렐라, 인어공주 이런 거 보러 간 적 없어요? 어린애관에?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갔을걸? 근데 그때 한창 그게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갔던 데는 여러분 나중에 연극 보고 싶잖아? 그러면 막 샤롯데 이런 데까지 못 가잖아.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샤롯데 서울 이런 데 되게 좋은 데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백프라자 근처에 보면 소극장이 좀 꽤 있어. 검색해가지고 한번 가봐봐. 내가 연극을 보러 갔다. 이근삼이 온 거지인데 술도 좀 덜 깨서 갔었던 것 같아요. 저녁 때 하거든요. 갔다? 근데 정말 쌍 미친, 신 미친년이지. 정신 나간 여자가 화장을 얼마나 이상하게 했는지 막 이 코 막 이빨이 하얗게 세워가지고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 걸어오고 소극장은 어느 정도 가면 여기서 유난 정도 거리야. 요 정도야, 요 정도. 작아. 진짜 심하면 인물들의 모낭충도 다 보여. 되게 가깝거든. 요 정도 거리거든. 근데 저렇게 걸어왔다? 가서 구석탱이에서 잘라고 이제. 편하게 잘라고 술 챘으니까. 술 마시 왔으니까. 가는데 복도쯤에 있잖아. 저 복도에 어떤 여자가 옷은 그냥 이렇게 입고서 있지.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정신병자처럼. 그러나 역시 읍내는 정신병자가 많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다?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친구랑 선배들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앉았다? 불이 꺼지대? 꺼졌어. 암전됐어. 다시 이제 페이드인 돼? 켜지대? 됐다? 저 서있던 여자 있잖아. 관계도 들어올 때부터 이러고 있었다니까. 저 혼자 막 이렇게 이러고 하면서 막 이랬었거든. 갑자기 있잖아. 이러고 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있지. 그 여자가 이렇게 올라 미친년이. 그러니까 무대 화장이었던 거야. 이렇게 올라왔어.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난 관계자인가 또.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의 첫째 맏딸이에요. 저희 가족을 소개할게요. 저희 아버지는요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빠 건강밖에 걱정 안 해요. 아주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은 아버지. 우리 집안은 화목합니다. 저기 가족들 위해 성실 일하시는 아빠가 걸어오네요. 근데 이래 걸어와. 막 이래 걸어와요.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그리고 앉자마자 바로 자. 피곤해서. 막 자거든. 여기서 계속 막 말해. 여러분들 어때요? 저희 아버지 정말 성실하시죠? 뭐 이지랄해. 이건 정신병자야. 그러다 엄마가 막 와. 엄마가 오더니만은 아빠 자다가 막 뒤져. 지갑을 꺼내. 돈 뽀려. 엄마가. 돈 집어넣어. 그 다음에 아빠가 일어나. 몇 시야 몇 시 출근해야 돼. 막 이지랄해.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약거야. 그럼 이제 그러고 있다면 이제 야가 내려가거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멀쩡한 남자가 올라와. 막 올라와. 장남이야. 장남인데 아빠한테 말을 가지고 아들아 음악 소리가 너무 크구나. 조용히 하세요. 뭐 이지랄해.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지랄해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족이 요래요. 되게 상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게 원고지라는 건데 어쨌든 뭐 이야기는 됐고 그래서 이근삼의 소설이 이근삼의 희곡이 방금처럼 1인 다역을 해요. 1인 다역. 됐지? 이게 실험적 기법이에요. 자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상범위의 2인 역할 플러스 상상적인 무대 장치 설정이라고 돼 있지. 무대가 진짜 우스꽝스럽다니까. 이 두 가지의 단점이자 장점인 게 그게 몰입을 방해. 적어라. 극의 몰입 방해. 이건 우리 수화안에도 문제 유도가 돼 있을 거야. 극의 몰입을 방해. 자, 극의 몰입을 방해하잖아. 다시 말해서 어이 F들, 어이 F 너희들을 T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 잘 봐. 막 7 형제가 엄마 아빠도 없이 맨날 있잖아. 막 물만 먹고 살고 맛없는 거 막 라면 가면 좋아할 거니까 막 맨날 브로콜리만 먹고 상상해봐 얘들아. 막 냉이랑 쑥 해먹어. 막 상상해봐. 막 계속 그런 것만 먹어야 돼요. 막 파프리카 막 생으로 먹고 그 7명이 형제가 엄마도 안 계시고 너희들 같이 막 보면서 울겠지. 너무 슬프다. 이때 갑자기 있잖아. 누가 툭 튀나가지고 어때요? 너무 불쌍하죠? 이러면 뭐야? 하면서. 그죠? 네.
그러다가 왠지 막 동생이 말해. 엄마 보고 싶어. 형 우리도 돈가스 먹으러 가자. 브로콜리 지겨워. 그럼 너도 같이 울어. 몰입해. 몰입해. 이럴 때 갑자기 또 내레이션이 나와. 이렇게 막내는 먹기 싫었다. 막 이지랄해. 돈가스가 먹고 싶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막 따다다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 갑자기 깨버리지? 자, F를 T로 만들어버리는 요 두 가지 방법은 그게 몰입을 딱 방해시키면서 동시에 객관성을 획득해. 됐나? 객관성, 비판성, 객관성이 생겨. 주관적으로 몰입을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죠? 이러면 뭐가 생길 수 있다? 비판의식이 생겨. 그래서 주로 우리가 현실 비판적인 이런 희곡들은요. 몰입을 안 시켜버려. 너희 멀리 떨어져서 봐라. 어떠냐? 그게 몰입하지 마라. 얘들 편 되지 마라. 확 끊어버려가지고 어때? 되게 나쁜 인간들이지. 욕해. 내가 너가 욕하는 게 난 목적이거든. 이런 식으로. 됐지? 2근 3건은 다 그래. 다. 자,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는 뭐 3번까지만 볼게요. 3번. 산업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한다. 됐지? 네, 요거 됐고. 자, 이제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인물. 저 밑에 인물. 김상범. 처음에는 요거 기억해주면 좋죠. 희곡 시나리오는 100% 연계니까 안 나와서 그렇지. 처음에는 이해심이 많고 선량했으나 출세에 눈을 뜬 이후부터는 비열하고 냉혹한 인간으로 변합니다. 입체적인 인물이고 주인공이에요. 입체적이야. 성격 변화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지향주의자. 나쁜 놈. 자, 밑에 김상학. 형이다, 형. 로켓 전문가. 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가로챘다. 세딱한데. 야, 멋있는데. 아버지 환갑잔치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동생한테 미루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적 인간입니다. 나쁜 놈. 성아미. 이름 예쁘죠? 아미. 사전적 의미로 나방이 눈썹. 비유적 의미로 미녀. 예쁘대. 겉으로는 죽은 남편. 죽은 남편이 사장 아들이다. 사장 아들 꼬셔서 결혼한 비서다. 참고로 성아미는 사장 며느리이자 비서입니다. 실세야, 실세.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는 이중성격자. 작살납니다. 뭐야 이거? 미친년이네 이거. 사장 김상범에게 주인공 회사의 직원들을 감시하는 스파이를 맡기고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돈 밝히는 사람. 참고로 이제 근데 사장은 성아미는 예뻐한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김상출 한번 적어보세요. 김상출. 김상출. 자, 상범이 동생입니다. 상범 동생이고 부지런하고 선량합니다. 선량. 부지런하고 선량해. 뭐 가로채기 하고 요령 피우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자, 이제 볼까 밑에 거. 유형 변화 한번 볼까요? 어떤 인물로 바뀌길래 도대체 이게 뭐 그런지. 자, 출세의 과정 볼게요. 임시 사원이었어.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돈이 생겨. 경비 아저씨 덕분에 돈이 생겨서 이걸로 정식 사원이 돼. 돈을 써서. 그런데 정식 사원이 됐다가 고발을 하고 모함을 해. 그래서 경립과장이 돼. 경립과장이 과장이니까 높아.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을 죽여. 상무가 돼. 이 상무를 협박하고 공갈을 해가지고 사장 며느리와 결혼해서 하나만 더 적고 옆에다 적어. 부사장이 돼.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부사장. 그러면 설명할게요. 고개 들고 선생님 보세요. 전체 줄거리 다 합니다. 요거. 자, 앞에 볼게요. 상범이는요. 여러분들 초창기의 상범이 성격은 여러분들 들어보면 고구마, 물 없이 3개 먹는 그런 성격이야. 약간 있잖아. 착한 비용신 같은 느낌이에요. 네, 요런 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죽했으면 사람들을 얼마 도와주는지 거지한테 수시로 이제 적선을 하거든요.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자기가 토큰비가 없어가지고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거지가 돈이 있어서 조금 나눠달라고 했었을 때 하루만 절대 주지 않아. 자기는 그렇게 사람 많이 도와줬는데도 그 거지가 자기를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자살 시도를 하는 여자를 구해준 일이 있어. 근데 그 여자한테 싸다고 또 들이맞아. 뭐해요? 하면 싸들어 맞고 경찰서 끌려가. 욕먹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 되게 착하게만 사는 애야. 근데 얘가 너무 착하게 살면서 직업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지금 임시직원이거든. 기간제 같은 거거든요. 이러니까 힘들어할 요때 상범이가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걸 느끼게 돼. 환멸감을 느껴. 자 그래. 근데 자기 동생은 그렇지 않아. 자기 동생은 형 그래도 나는 내 할 일을 끝까지 할 거야. 이렇게 상범이를 성격 변하게 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형이야. 형. 동생 상철이는 착해. 동생은 답답할 정도로 바른 아이야. 근데 형이 여자를 가로채. 그래서 형이 나를 보재. 다방에 갔어. 커피숍에 다방에 갔어. 하니까 상범아 그 아버지 환갑잔치 있지? 형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장남이지만 나는 바빠서 못하겠어. 나의 일에는 그게 방해가 되거든. 형 그래도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 나는 못해. 그리고 형은 결혼해야 되거든. 바쁘거든. 결혼? 누구랑? 갑자기? 너도 안 여자야. 누군데? 박용자 씨. 내 여친? 예뻐서 가로챘어. 그래가지고 형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줄 아니까 네가 환갑잔치 알아서 네가 하고 나는 형은 결혼한다. 바뀌었어 얘가 그때부터. 야 이건 착하게 살아서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려고 생각을 할 때쯤 경비 아저씨랑 친하거든. 경비 아저씨가 어이 상범이 나 좀 도와줘. 아 예 아저씨 예 상범이 이 가방이 있는데 이것 좀 보관 좀 해줘. 에? 이거 뭔데요? 웃지 말고 마누라도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거 어쩌다가 구한 돈이거든. 자네가 하루만 보관해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 좀 하세. 상범이. 네. 자, 그날 밤 난리 났어요. 경찰 오고 난리 났어요. 왜? 아저씨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 상범이가 가봤다? 쌀리가 났어. 말 한마디 안 남기고 죽었어. 그리고 막 옆에 부인도 막 울고 있고. 돈? 보니까 돈이 5만 원이야. 아, 5만 원이 어떤 돈이냐고? 당시 집 한 채가 한 3만 원, 4만 원. 이 정도 집값이 넘어가. 이거 누구 줘야 되지? 아저씨가 나보고 가지고 있다 달라고 했는데 나밖에 못 믿는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아저씨 부인 주면 되나? 아니, 아저씨는 평상시에 부인을 많이 욕했어. 부인한테 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래. 내가 가지면 되겠다. 아저씨가 믿었던 거는 나니까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뀐 삶을 살고서 출세, 돈을 추구하게 된 거야. 자, 이제 이 돈을 이용해서 뇌물 써. 뇌물 써가지고 격리까지 이제 누가 뇌물 써가지고 얘가 정식 직원이 됐어. 아까 내가 우연한 기회로 됐다고 했었지? 그자? 자,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내려갈게. 돈 준비됐어. 내려갈게. 밑에 있어. 알겠지? 뭐지? 격리과장님이 통화를 몰래 하고 있네? 돈을 가지고 밑에 내려간다는데? 뭐야? 돈 들고 내려가네? 좋았어. 저기요, 상무님. 네? 근데 제가요, 확실한 건 아닌데, 격리과장님이 횡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돈을 굴리는 것 같아요. 그거 들고서 내려갔거든요. 뭐? 내가 사장님한테 이야기할게. 이거 뭐야? 누가 이런 걸 밝혀냈어? 김상범이라는 최근에 정식 직원이 된 사원입니다. 오, 좋아. 이 녀석을 내거나 풀었어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격리과장 저쪽에 먼 곳에 강원도지사로 발령. 비어있는 격리과장 자리에 상범이가 올라갔어. 그런데 격리과장이 짐 챙기면서 상범씨 나 갈게. 또 전화 왔어. 여보세요? 여보 어제 돈 줬잖아. 수술비 줬잖아. 나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돼. 부인한테 돈 수술비 주는 거였어. 내가 오해했네. 모함했네. 그래서 음해라고 돼 있잖아. 모함했네. 그런데 이렇게 실수하게 만든 건 또 과장님의 잘못 아닌가? 나는 그냥 기회를 잡았을 뿐이고 나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인데. 됐어. 자, 이제 이러다가 얘가 바깥에서 깡패, 실랑이를 몇 번 벌인 데 있어. 깡패. 이름이 탱크야, 탱크. 근데 이 깡패가 자기 여친을 너무 의심해가지고 맨날 자기 여친이 다른 남자랑 바람 핀다고 생각하는 그게 깡패야. 길거리 깡패야. 그런데 그 깡패를 보고서 좋았어. 야, 우리 회사에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격리과장이거든. 뭐야, 이 자식아. 그래서 우리 회사는 6시 이후에 사람이 많이 없고 돈은 꼭 사무실에 보관하지. 탱크, 오케이, 좋았어. 자, 그래서 탱크라는 깡패가 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오게 만든 거야. 총을 들고 와. 털려고. 회사에 돈 털려고. 그런데 상범이가
사장님은 사냥을 많이 가신다면서요. 그렇지. 제가 총 닦아드릴게요. 사장님 총을 받아서 총 정리하고 있었어. 올 걸 알고 있었거든. 탱크가 쳐들어왔어. 다! 손들어! 다 쏜다! 돈 내놔! 이때 상범이가 탱크 왔구나. 빵야. 죽인다. 그래서 용감한 서울 시민상 받는다. 네. 왜? 총 들고 온 깡패를 잡았잖아. 죽이긴 했지만. 그죠? 사장님이지 완전 신임해. 와 역시 우리 김상범 씨밖에 없구나. 우리 회사를 돈을 지켜주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래서 상무 됐대. 자 이제 이러고 있대. 그러다가 이제 사장님한테 간대. 오는 길에 존나 예쁜 여자를 만나. 어머 저기 미스김 자 누구야? 성비서님이구나. 그 사장님한테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외동아들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젊은 미망인이에요. 근데 수시로 이렇게 사장실도 오시고요. 전무님도 만나고 합니다. 그래? 상무인 김상범이 전무한테 갔습니다. 전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전무 부사장 사장이에요. 자 갔어. 근데 잠깐만. 전무 방에서 성아미가 유부남 전무방에서 성아미가 나오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나오네. 나오네? 뭐야? 성아미 만나. 성아미씨, 저 지금 당신 전무님 방에서 나오는 거 다 봤고 어떤 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관계를 안다고요? 나 이거 다 꼬바르기 전에 내 제안을 들어주세요. 어떻게? 나랑 결혼해 주시오. 그래서 성아미랑 결혼해요. 어이없죠? 사장님이 성아미를 안타깝게 생각해. 자기 외동아들 죽었는데 며느리잖아. 그죠? 허락해 줍니다. 사장님이.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는 이 김상범이를 믿을 사람. 난 아들이 없잖아 이제 사장님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 김상범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부사장으로 앉혀. 자 예쁘고 아리따운 성아미까지 얻었어. 부사장 자리까지 왔어. 자 이제 결혼식 하고 난 직후에 신혼여행 간대. 그전엔 아무 일 없었고 신혼여행 갑니다. 자 비행기 아니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죠? 물어. 근데 대답 안 해, 상범이. 근데 갑자기 성아미가 뭔지 모르겠어? 비행기 멀미 아니야. 딴딴 따다단. 김상범. 모른 척. 전무 아기 임신했어. 모른 척해. 이때 상범이는 뭐지? 나 돈도 지고 여자도 없고 다 얻었는데 나 뭐지? 나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이러면서 성실하게 공부 따박따박 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된 상추리가 부러워. 그리고 비록 내 여자를 가로챘지만 지금은 로켓기술자 그만두고 대학 교수가 돼 있는 형도 부러운 거야. 나는 너무 돈만 쫓고 살았잖아. 이제 이거 나는 뭐가 되지? 라고 해서 비행기에서 환멸감 느끼는 걸로 끝. 되지? 요런 이야기야. 일단 나오는 인물들은 다 얘기했거든요. 탱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줄거리 안 봐도 될 거예요. 요런 이야기가 바로 국물 있어옵니다. 입니다. 다 모아놔. 나중에 할 일 없을 때 어느 날 10월 마지막 주쯤 돼서 한번 모아놓은